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법정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변호사도 검사도 아닌 한 명의 철학자였어요.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한 법정. 70세의 노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500명의 배심원들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 하고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소크라테스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다른 피고인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대신 자신이 왜 무죄인지를 당당하게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판사들과 배심원들에게 오히려 역설교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기서 굴복한다면 제가 평생 추구해온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정 변론이 아니었어요.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도 진실을 왜곡하고 다수의 눈치를 보며 양심을 굽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왜 죽음 앞에서도 진실을 굽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양심의 증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정직과 양심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이고 아마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서게 된 사연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에게 씌워진 죄목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불경죄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당시 아테네는 전통적으로 제우스, 아테나 여신 같은 올림포스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신들을 부정한다고 고발당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신을 도입한다는 죄목이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자신만의 다이모니온이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신처럼 여긴다는 것이었죠. 그는 때때로 나에게는 어떤 신적인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했거든요. 세 번째가 가장 핵심적인 죄목이었어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기존의 권위와 전통을 의심하라고 가르쳐서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죄목들 뒤에는 더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는 알키비아데스처럼 아테네를 배신한 인물도 있었고 크리티아스처럼 30인정의 우두머리가 되어 독재를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특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참패한 후 시민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했어요. 그 분노의 화살이 소크라테스에게 향한 거죠.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젊은이들을 망쳐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실제 고발자들을 보면 이런 배경이 더 명확해져요. 메레토스는 시인을 대표해서, 아니토스는 정치인과 장인들을 대표해서, 위코는 연설가들을 대표해서 고발했어요. 즉,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걸쳐 비판했던 각 분야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를 고발한 거였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이런 적들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를 법정에서 설명했어요. 나는 신탁에 따라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시인들에게는 당신이 쓴 시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정치인들에게는 정의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위험한 인물로 여겨진 이유는 그가 폭력을 쓰거나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었어요. 기존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런 점이 소크라테스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기도 해요. 그는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했거든요. 법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를 죽인다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큰 해를 당할 것입니다.
신이 이 도시에 보낸 등의 같은 존재를 여러분이 죽이는 것이니까요. 소크라테스의 법정 변론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전혀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당시 아테네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보통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배심원들의 동정을 샀어요. 자신의 어린 자식들을 법정으로 데려와서 이 아이들이 고아가 될까봐 두렵다며 호소하기도 했죠. 또는 자신이 국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관용을 구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들들을 이 법정으로 데려와서 여러분의 동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행동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도시 전체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오히려 배심원들을 교육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저는 어떤 사람도 의도적으로 나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면 그것은 의도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처벌하기보다는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적이고 담담한 태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었어요. 보통 피고인들은 감정에 호소하려고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성에 호소했거든요. 그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무죄로 박면해 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진실 앞에서 굽힐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자신이 법정에서 거짓된 변명을 하거나 감정에 호소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진리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70세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러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끄러움입니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배심원들에게 혼란을 주었어요.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왜 그렇게 당당하고 타협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사실 소크라테스가 조금만 더 유연하게 대응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아테네 법정은 기본적으로 관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런 타협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법정에서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신의 신념과 철학적 일관성이었죠. 그는 평생에 걸쳐 진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는데 정작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재판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그가 다수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500명의 배심원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당시 아테네의 법정 시스템을 이해해야 해요. 500명이나 되는 배심원들이 다수결로 유무죄를 결정했거든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500명의 마음을 사야만 무죄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보통의 피고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배심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약속하고 배심원들의 지혜와 자비에 호소했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그는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기대에 맞추려고 제 신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배심원들을 오히려 교육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정의입니다.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은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어요. 배심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1차 투표에서 소크라테스는 280표 대 220표로 간신히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만약 그가 조금만 더 겸손하게 굴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는 다수의 승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양심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의 현명한 사람의 의견이 만 명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의견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의학을 예로 들어보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이 몸에 좋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는 독이라면 소용없잖아요. 진리는 인기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또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면 항해수를 아는 선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항해수를 모르는 승객들의 다수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이런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줘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수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나요?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압력이 더욱 강해졌어요.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댓글에 상처받고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다수의 승인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수에 맞서는 것은 언제나 외롭고 힘든 일이거든요. 소크라테스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일지라도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혼자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가 자신의 양심에 대해 증언한 장면이에요.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목소리, 즉 다이모니온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어떤 신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목소리는 제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만 나타나서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제가 옳은 일을 할 때는 결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증언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신을 믿는다는 죄목의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양심을 신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나 기호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내면의 목소리를 절대 배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철학을 그만두면 살려주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고맙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매우 용감한 선언이었어요. 그는 인간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다고 주장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더 높은 법은 바로 자신의 양심이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의 양심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의 양심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방향을 가리켰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설득해서 몸과 재물을 돌보기 전에 먼저 영혼을 돌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덕을 쌓지 않으면 재물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양심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고 도우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것이 자신에게 위험할 때도 말이에요. 그는 또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죽인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큰 해를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관점이에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태도가 가능한 것은 소크라테스의 양심이 개인적 원한이나 두려움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에게 양심은 단순한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주의 도덕적 질서와 연결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양심을 배신하는 것이 곧 전체 우주의 질서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그냥 개인적인 감정 정도로 생각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양심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보여주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양심을 배신하는 것은 두려워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재판 과정에서 제자들과 친구들에게 남긴 메시지들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가르치려고 했거든요. 가장 먼저 그는 제자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소크라테스다운 논리적 접근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그는 죽음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죽음이 만약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깊은 잠과 같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죽음이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라면 거기서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같은 위대한 시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나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또한 제자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은 저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이 증오나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을 더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당부한 것은 철학을 계속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죽어도 철학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주세요. 소크라테스는 또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만약 제가 탈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도 결국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평생 가르쳐온 것이 모두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과 죽음이 하나의 완전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는 특별히 젊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아직 젊으니까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메시지들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철학적 유언이었죠. 그는 자신이 죽어도 자신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플라톤을 비롯한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또한 제자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당부했어요. 여러분은 모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미워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를 기억할 때 슬픈 얼굴로 기억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믿는 것을 위해 살았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제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크리톤 같은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탈옥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도 던졌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가치관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소크라테스는 또한 제자들에게 실용적인 조언도 해주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받은 이런 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여러분,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크라테스의 재판에서 가장 혁명적인 부분은 그가 인간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다시는 철학을 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조건을 단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인간보다는 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는 도덕적 명령이 법적 명령보다 우선한다고 본 거예요. 법이 부도덕한 것을 요구한다면 그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를 설명했어요. 과거에 30인정이 저에게 살라미스의 레온을 체포해오라고 명령했을 때 저는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부당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언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이미 과거의 불의한 법에 저항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목숨을 걸고 양심에 따라 행동했어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더 높은 법, 즉 진리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어요. 특정 사회나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본 거죠. 둘째, 그것은 이성적인 것이어요. 감정이나 전통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셋째, 그것은 도덕적인 것이어요. 단순한 이익이나 편의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봤어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진리의 기준에 따라 당시 아테네의 여러 법들을 비판했어요. 예를 들어 노예제도나 여성 차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법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법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자연법 사상, 양심적 병역 거부, 시민 불복종 같은 개념들이 모두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부정의한 법을 따르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던 것도, 간디가 비폭력 저항을 했던 것도 모두 소크라테스의 이런 사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상이기도 해요.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만 따라 법을 지키거나 어긴다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신중했어요. 그는 함부로 법을 어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정말로 중요한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고 그 결과로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예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되 그 대가도 기꺼이 치르는 것 말이에요. 우리는 70세의 한 철학자가 법정에 선 그 극적인 순간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직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이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도 진실을 말하는 것, 다수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였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도 진실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양심을 굽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가 진실보다 빠르게 퍼지고 사람들은 팩트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믿으려고 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삶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비록 그것이 위험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 사변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진실에 따라 살라는 의미예요. 그는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진실에 따라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일화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거든요. 당신은 진실을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다수가 반대해도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있습니까?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 답안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어요. 평생 진실과 정의를 가르쳤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원칙을 지켰어요.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후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할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정직은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외로울지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70세의 한 철학자가 법정에서 보여준 그 당당한 모습,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도전장입니다. 당신도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